역사를 살아오신 분들인데 뭐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네? 제가 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학상에서 배운 게 전투 현장에서 습득한 거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제가 정리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맡은 분야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커다란 전기점이 된 산업화, 그리고 그 산업화의 계기와 그것이 가져온 결과들에 대한 설명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긴 질문이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하셔도 좋고, 조금 길어지거나 토론이 필요한 부분은 끝나고 나서 질문 답변과 토론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여기도 자유민주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유민주 질서, 자유민주 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뭐가 자유민주주의냐?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가 불명확하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거나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오히려 제한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를, 자유민주 질서를 조금 대칭적으로 본다면은, 그럼 뭐는 자유민주 질서가 아니라는 얘기냐? 이걸 가지고 살펴보면은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자유민주 질서가 아닙니다. 뭐가 자유민주 질서가 아니냐? 봉건제도, 봉건질서, 봉건주의, 이거는 자유민주 질서가 아닙니다. 이 봉건주의라고 하는 거에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는, 봉건주의의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 봉건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누구냐, 무엇을 했냐, 어떤 기여를 했냐와 상관없이 귀속적인 거, 타고나는 거, 원래 결정되어 있는 것이 절대적 영향을 줍니다. 아버지가 왕이냐, 양반으로 태어났냐, 명문성이냐, 노비냐 아니냐, 아버지가, 부모가 꽤 명문가의 집안이냐, 여자냐 남자냐,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결정돼서 그것을 따라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했든, 어떤 기여를 했든, 어떤 업적을 남겼든 큰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최고 지도자가 됐어요? 아버지 때문에 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일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최고 지도자가 됐어요? 아버지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봉건주의예요. 봉건주의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면서
여자냐 남자냐 노비냐 상민이냐 귀족이냐 아버지가 누구냐 성이 뭐냐 이미 결정되는 겁니다. 부모가 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봉건주의에 반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민주 질서입니다. 이 봉건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는 겁니다. 남녀차별이 지금 없습니까? 성차별이 아버지가 누구냐 가지고 아직도 따지지 않습니까? 학교 어디 다녔냐 학위가 뭐였냐 따지지 않습니까? 이거 다 봉건주의적인 겁니다. 어떤 타이틀을 따지고 성을 따지고 부모를 따지고 집안을 따지고 그 다 봉건적 사고입니다. 예를 들면 영공서열제도 봉건주의적 잔재입니다. 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요? 더 많이 일한 사람, 더 희생한 사람이 가져가야지. 우리 사회도 이 봉건주의라는 것은 오랜 기간에 극복되어야 되는 거고, 특히 왕조 질서, 북한과 같은 사회, 당원이냐, 당원의 자제냐, 아버지가 누구냐 여전히 있는 문제입니다. 봉건주의로 가지 않는다, 봉건주의를 극복한다라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렇게 외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또 뭘로 가서는 안 되겠다? 네? 또 뭘로 가서는 안 되겠다? 사회주의, 저는 식민주의 혹은 제국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 특징은 통제입니다. 통제사회입니다. 차별사회고 통제사회입니다. 개방적이지 않고 자유롭지 않고 커다란 통제가 작동하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왜 식민주의에 반대하고 제국주의에 반대하냐? 자유를 위해서, 개방을 위해서 통제받지 않고 우리가 결정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저 식민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근현대사에 꾸준히 지켜내려온 것입니다. 굳이 하나 더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자유민주 질서를 지향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는 것은 무엇과 대결해서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죠. 이 공산주의는 또 전체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토탈리테리언이즘,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박탈입니다. 가장 이 통제사회보다도 더 박탈의 성격이 강한 게 무엇을 박탈을 해요? 자유를 박탈하죠.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 그 자유의 근원이 되는 뭐를 박탈을 해요? 개인질서. 재산을 박탈을 합니다. 이거는 자유와 재산을 박탈하는데, 자유가 주어져도 재산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재산이 박탈되면은 다시 봉건주의로 돌아가면은 재산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100년, 200년 전에 누가 재산을 못 가져요? 노비가 재산을 못 갖습니다. 그럼 재산이 없는 사람, 자유가 없는 사람은 그건 뭐예요? 노비죠. 노예죠. 매우 토탈리테리안적, 박탈적 사회입니다. 자유를 박탈하고 인민 전체를 노예화시킵니다.
기본권을 박탈하고 일체의 기본권 권리를 박탈하는 사회입니다. 박탈하고 통제하고 귀속적 성격에 따라서 사회를 운영하는 이 시스템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민주적 질서를 지향한다. 자유민주 체제를 옹호하겠다. 자유민주 체제를 더 발전시키고 성숙시키겠다라고 하는 개념에 녹아 있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이거를 지향하냐? 대한민국이 이거를 지향해온 70년 역사입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폴란드라는 나라를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자유민주 질서라고 하는 것은 보편 가치입니다. 인류의 가치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만은 아닙니다. 그럼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방향에서 이 가치를 지향하면서 상대적 투쟁과 극복을 해야 됐겠냐? 폴란드는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와 맞서서 공산주의를 극복해내야 폴란드는 문명사적으로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 폴란드는 식민주의 제국주의라고 하는 히틀러의 파시즘 체제를 극복해야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극복하면 되냐? 과거로 돌아가는 거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1800년대, 1700년대의 과거 절대 왕권의 봉건적 질서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럼 폴란드의 입장에서 보면은 봉건적 세습체제, 귀속체제, 구속적 체제도 극복해야 되고 히틀러적인 과거 독일의 파시즘 체제도 극복해야 되고 또 연이어서 다가온 공산주의라고 하는 총체적 박탈 체제인 소련의 스탈린 체제도 극복해야 폴란드의 길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은 폴란드나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일제시대도 돌아갈 수도 없고 스탈린이나 김일성, 김정일이나 모택동의 공산주의로 가서도 안 되고 이거를 극복하는 곳에서 폴란드든 대한민국이든 자유민주 질서가 열리는 것이고 그것을 지향한다라는 의미의 상대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커다란 착오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무슨 착오가 나타나냐면은 항일과 친공산이라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이 식민주의는 80년 전, 100년 전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1945년 이후로 75년간은 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걸 어떻게 하냐 하면은 지난 75년간 의도적으로 일본이 우리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쏜 예가 있습니까? 그 얘기는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극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75년간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래로 펼쳐지는 명백하게 현존하는 위협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 오는 겁니다. 천안함에서
격파해서 죽이고, 연평도에서 죽이고, 동해상에서 죽이고, 뭐 1.21 사태로 죽이고, 6.25 전쟁으로 죽이고, 무차별하게 6.25 전쟁을 포함해서 지난 75년간 명백하게 현존하는 위협과 인류 보편적 질서에 반하면서 민족을 유린하고 문명을 파괴하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은 현재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늘 작동하는 체제가 있으니 이쪽을 보라는 겁니다. 위안부상을 봐야 되고, 징용자 문제를 봐야 되고, 강제동원 문제를 봐야 되고, 끊임없이 현존하는 위협과 민족에 대한 유린과 문명에 대한 파괴가 펼쳐지는 현장을 보고 극복하고 이것을 해체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보지 않고 계속 이거를 보라는 겁니다. 전국에 깔려있는 수많은 반일 감정을 동원시키는 동상이나 문헌이나 세미나나 전시회나 서적이나 이것들이 계속 이거를 보라는 겁니다. 이거를 보라는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민족에 대한 파괴와 문명사의 유린을 보지 말라는 얘기고 감추려는 얘기입니다. 이거야말로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서의 정반대의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자 하는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가치 전도 현상이다. 혹은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자유, 민주, 번영이라고 하는 가치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고, 이것은 한편으로는 보편 가치지만 한편으로는 민족주의 혹은 민족 가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민족의 자유, 민족의 민주체제, 민족의 번영체제, 민족의 위상 강화, 민족의 삶의 질 제고, 민족이 문명사적으로 세계사에 기여하는 방향과 모델을 찾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누가 어떤 목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 방향을, 가치 전도를, 민족 가치의 유린과 전도를 만들어내는 것인지를 금방 구별해낼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걸로 해야 돼요? 크게 근현대에 대한 시기 구분을 해야 되는데, 조금 거시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문명 체계가 지난 140여 년간 어떻게 전개되느냐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1875년 이전 체제를 제1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체제는 1876년부터 1945년까지를 제2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질서는 1945년 내지 48년 이후에 지난 70년을 3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질서와 2질서를 나누는 기준은 여기서는 뭘로 본 거예요? 메이지. 그건 일본이죠. 네. 우린 강화도. 강화도.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의 한반도의 근대의 기준은 1876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쉽게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쉽게 구분이 되냐 하면은 긴 역사를 보면은 1876년 전에 1776년 혹은 1576년 혹은 1376년 500년 전이나 3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이무희의 수원에 살고 있는 이무희 A, 안동에 살고 있는 이무희의 B, 영월에 살고 있는 이무희의 C의 삶은 1876년에 살았던 사람이나 1576년이나 1776년이나 1876년이나 500년, 1000년, 1500년의 삶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삶의 형식이 거의 똑같습니다. 영양 상태, 평생 돌아다니는 거리, 결혼, 평균 수명, 의료 수준, 거주 지역의 면적, 평생 먹는 영양의 양 거의 똑같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드라마를 보면은 대장금을 보든 해품달을 보든 대조영을 보든 중몽을 보든 어느 영화 어느 드라마를 보든 15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300년 전이나 150년 전이나 똑같은 세트를 씁니다. 똑같은 세트를 써도 되는 이유는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몽 세트나 대조영 세트나 이성재 세트나 정조 세트나 똑같습니다. 대왕문 세트나 실제 똑같습니다. 평균 수명에 영양에 의료에 주거시설에 상하수도에 변화가 없습니다. 어디나 서당 가고 기껏해야 과거하고 제사 지내고 침 아프면 침 맞고 시장 난전 시장통 모습 늘 똑같습니다. 500년, 200년, 100년, 1000년이 똑같습니다. 문명사적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서양의 변화를 보면은 매우 놀랍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연극 뭐가 있죠? 또 뭐 있나요? 로미오와 줄리엣. 그거 다 언제쯤 공연됐던 것일까요? 대충 200년? 1600년 1600년? 17세기? 왕도 즐기고 평민도 즐기고 구분이 없습니다. 그 연극을 즐기는 사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1581년, 83년 이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임진왜란 전입니다. 그 건물 하나하나 유럽에 가서 보시면 건물 하나하나가 400년, 600년, 300년 다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 100년 전 건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50년 전 건물 약간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다 근대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있던 것들은 다 전근대적 현상이고 그건 500년이나 300년 전이나 임진왜란 때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근대 질서가 열리고 나면은 여기에는 금방 커다란 변화가 나타납니다. 놀랍습니다. 영화를 보면 뭐 암살이나 경성스 캔들이나 뭐 덕혜옹주나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이미 여기에는 이 이전에 1000년, 2000년 전에 없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요? 갑자기 전화가 나타나요. 갑자기 전구가 나타나요. 아프면은 병원을 가요. 약국을 가요. 보성이다, 휘문의식이다, 이화학당이다, 동덕여대다, 연세 세브란스다. 근대 학교를 가요. 책상이 나와요. 교회가 나와요. 근대식 건물이 나와요. 전기가 나와요. 전철이 다녀요. 자동차가 다녀요. 이것이 바로 한반도에 시작된 늦어짐. 늦어져도 보통 늦어진 것이 아니고 500년, 600년이 늦어진 우리 민족이 맞이한 늦게 시작한 근대의 출발과 근대적 현상입니다. 이 숙명을 우리가 마주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또 70년이 지나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140년의 근대 현대가 우리 민족이 우리에게 한반도에게 열린 것입니다. 조금 실감 있게 얘기하면은 이 경복궁이다, 창덕궁이다, 이거는 공본적 전근대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주로 시장은 종로, 유구이전, 뭐 난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지역, 바로 여기 삼청동. 당시 한국의 전근대 봉건 왕조 시대의 중심입니다.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근대가 열리는데 이 근대를 상징하는 것들은 다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천남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천이라고 하는 건 무슨 천이에요? 내천자. 가와. 어느 가와? 서울역이 있습니다. 그죠? 1920년대에 30년대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기차역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의 상징입니다. 그 옆에 조금 건너가면은 시청이 있습니다. 이 시청도 1920, 30년대에 만든 겁니다. 행정의 중심입니다. 그 시청 건너편에 보면은 아직도 있습니다만 한국은행이 있습니다. 보신 분 있죠? 그 옛날 건물. 마찬가지로 1920, 30년대에 지은 겁니다. 한국은행 바로 건너편에 보면은 바로 길 건너에 뭐가 있어요? 신세계. 이게 옛날 무슨 백화점이에요? 미츠코시 백화점. 어떻게 알아요? 이미 몇 개의 1920, 30년대에 백화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대적 현상입니다. 유통, 백화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백화점은 유통이고, 요거는 은행 시스템이고, 요거는 행정 시스템이고, 요거는 교통 시스템이고, 지금은 이게 없어졌는데 그 사이에 지금 중앙 클리닉인가 그 자리에 하나 있습니다. 요게 소위 얘기해서 광화문 우체국 뒤에 우편국입니다. 요거는 통신을 얘기합니다. 요거만 없고 나머지는 다 근대적 형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근대가 열렸다. 그 천남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천 아래? 어느 천 아래? 청계천 아래. 천남 시대가 근대적 현상입니다. 요새로 얘기하면 명동, 뭐 소공동, 지금 그 롯데호텔 자리에 있던 반도호텔 다 근대 현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번에는 천남시대가 아니고 강남시대가 열립니다. 이 강남시대는 뭘로 상징해요? 아파트. 예, 테헤란로, 뭐 압구정동, 청담동, 부자. 뭐 부자죠. 여기서부터 계속 부자예요. 근데 현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강남시대에서 또 1990년대에 내려가니까 이제는 뭐 소위 얘기해서 분당시대다, 뭐 판교시대다. 이 종으로 지난 200~300년 역사를 보면 금방 어디까지가 전근대고, 어디서부터 근대고, 어디서부터 현대고, 그 이후에 더 성숙 고도화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대 질서가 그렇게 열리는 건데, 이 근대 질서 이후에 현대 질서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와 태극기를 달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까지 근대가 늦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늦어졌느냐. 이렇게까지 늦어졌느냐 하는 거를 비교적으로 본다면은 누가 조선 사람으로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봤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구란 미주 대륙도 가보고 유럽 대륙도 가보고 돌아온 사람은 누굴까? 최초로. 이승만이. 아, 윤치호. 서재표. 콜럼버스? 형님. 감사합니다. 저 그죠? 6.1줄 아니에요? 아, 6.1준. 아, 6.1준 선생님이 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보는데, 뭐 정확한 기록은 모르겠습니다만 약 1895년 전후에 됩니다. 이거를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은 일본은 한 20년 빠르죠. 한 20년 빠르니까 50년도에 1850년 20~30년 되겠는데 일본은 1400년 18구니까 유럽에 최초로 예. 공식적으로 사자를 파견했다가 배워온 게 몇 년일 것 같아요? 일본이요? 네, 일본이 1400년도죠. 1400년. 400년까지는 아니고 1700년대 1583년도로 제가 기록합니다. 아, 1613년, 1607년 요 전후로는 뭐 수도 없이 자신들이 배를 만들어서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갑니다. 언제? 1500년대 후반, 1600년대 초. 한국은 남의 배와 남의 철도와 남의 비용과 남의 보조를 받아서 한 번 도는데 무려 300~400년이 뒤에 와요. 이거를 또 어떻게 알 수 있냐? 아, 예. 남자 말고 여자는 누굴까요? 여자가 유럽 대륙도 가보고 미주 대륙도 한번 가봤어요. 하란사 아닙니까?
예? 파란사. 그건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 마리아? 어르마리아. 이름 많아서. 김난사. 제가 아는 바로는 나혜석 아마 1917년이나 20년 요 전후입니다. 이미 수많은 여성 선교사들이 1880년대 한국에 와서 활동하고 있을 때 몇십 년이나 뒤에 한번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근대의 폐쇄적 사회의 왕조 질서의 봉건 질서의 폐쇄성과 전근대성과 문명사적 개방 체제로 가지 않았던 현상의 결과입니다. 참혹하지요. 주목하지요. 다시 비교를 해보면 하멜이라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죠? 하멜이 조선에 떠밀려서 들어온 게 몇 년 정도 될까요? 1600년. 예. 1600 한 30, 40년 전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네덜란드에서 이 하멜은 어디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나가사키. 나가사키. 나가사키를 가려면 암스테르담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암스테르담에서 출발을 해서 그 긴 대서양을 쫙 내려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대서양을 다 내려간 다음에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양을 다 건너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말레카 해협을 다 지나서 남중국해를 다 지나서 대만하고 제주도 아랫부분을 지나서 나가사키로 가게 됩니다. 정확한 기록은 몰라도 한 25,000km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을 상업적으로 무역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던 시대입니다. 언제? 1600년대 초에. 자기네가 배를 만들어서 몇 개월씩 그거를 띄우는데 몇백 년 뒤에 한 사람이 한 번 돌아본다는 얘기예요. 얘네는 이미 일본만 해도 1500년대, 1600년대에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 조선이 그 조선입니다. 그 조선은 지금의 북조선하고 똑같은 조선입니다. 폐쇄, 전근대, 왕조 질서, 세습 질서, 봉건 사회, 누구도 못 나가, 누구도 무역 못해. 들어오는 사람은 죽어. 안 내보내. 그 안 내보내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하멜이죠. 들어오면 못 나가. 27명이 왔다가 다 죽고 13년 만에 7명이 탈출한 사건입니다. 하멜이 딱 오니까 그 하멜이 네덜란드 말을 하는데 누가 통역을 해요? 그 통역한 사람은 박연이 통역을 하죠. 이 박연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박연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사람. 이름을 벨테구레가 바꿔봤습니다. 그럼 그 전에 또 27, 8년 전에 또 와서 다 억류돼갖고 한 명만 살아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현상이 무슨 현상이에요? 현재 북조선 현상이에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무역의 자유가 있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그게 그 현상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늦어진 근대의 시작, 늦어진 근대를 물려받고 거기에서 시작해야 됐다라는 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예요.
임진왜란 약 60년 전이잖아요. 네덜란드 사람 한스 홀바인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매우 놀랍습니다. 임진왜란 60년 전에 문명사를 주도하던 나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언제? 1500년대에. 언제? 임진왜란 60년 전.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자재들이 상상 못하는 기자재들. 이게 지구예요. 대륙이 어떻게 생겼고 어느 대륙 옆에는 뭐가 있고 이미 천구율을 가지고 있어요. 요새 뭐 블랙홀 얘기를 하는데 이미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어느 나개가 어디로 가 있고 어느 별이 어디가 가 있고가 다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 기자재들을 보면은 우리가 좌시에 태어났다, 뭐 미시까지 들어와라, 술시에 뭐 어디서 만나자 2시간 개념을 얘기할 때 얘네들이 미니츠 분을 얘기합니다. 분시계예요, 분시계. 2시간과 분을 달라집니다. 이 내비게이션, 뭐 측량기 말할 것도 없고 이 엘저브러 대수학, 기하학 이미 1400년, 1500년대 얘기입니다. 이 그림의 선명도를 보면은 이거보다 훨씬 정확해요. 이게 지금 PPT라고 그러는데 실물을 보면 사진보다 정확해요. 언제? 1400년. 그래서 이 그림을 가장 비슷한 거를 제가 찾으려고 찾아본 것이 바로 1880년대에 당대 최고의 실력자, 왕의 아버지이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당대 최고의 권력가와 그 최고의 권력가를 그린 당대 최고의 화가 유숙이 그린 그림입니다. 누구예요? 대원군. 대원군. 이 대원군의 그림을 보면은 그래도 근대의 모습들이 약간은 보이기 시작해요. 안경? 뭐 이거는 그 이전에 1700년대도 있었으니까 요거 뭐일 것 같아요? 시계예요, 시계. 자명종 시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1880년대. 나머지는 뭐 칼, 이거 다 여전히 전근대죠. 350년 차이를 두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35년도 대단한 거예요. 35년도 대단한 건데 350년의 차이를 두고 나타납니다. 300~400년간 여전히 이 시대에 있다는 이 문명사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북한이 아직도 저러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과거의 현실은 지금도 연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체제, 어떤 문명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집니다. 335년이 아니고 350년 뒤의 차이입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어느 민족의 얘기죠. 그 시대를 살았던 당시 사진을 찍었다는 얘기는 한 100년 전 얘기라는 얘기죠. 선생님 어릴 때는 저 정도는 넘어섰죠. 아, 그래요? 그 선교사들이 에비슨, 뭐 세브란스 만든 분들 이런 분들 그 책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습니다. 한번 재미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 선교사들이 와서 1890년대, 1900년대 이때 전후로 쓴 것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기와집을 보면서 아 여기는 사람이 살겠다. 한 마을에 기와집이 두세 채 있고 나머지는 초가집이 있는데 아 여기는 가축이 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다니는데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 충격받은 얘기입니다. 아 저기에서 사람이 나오는구나. 그 사람이 나오는 모습은 요새 우리가 아마존이나 저기 어디 아프리카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거주시설에서 나오는 모습하고 크게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하고 있는 행색, 머리 남발, 이 전염병, 맨발, 막 입에서 냄새 나고 몸에서 냄새 나는 현상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대를 열지 못한 민족의 현상입니다. 당시 일부러 제가 그러면 국제사회는 한국이 어떻게 돼 있었을까? 그래서 1600년대의 지도를 몇 개 구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이게 CHINA 차이나입니다. 이게 대만이에요. 대만은 이 주변으로 많이 발전하고 홍콩 주변으로 발전돼 있고 나머지 요 상해에서부터 홍콩 사이에 여기는 여전히 청도나 이런 데는 부분적으로 발전돼 있고 거의 지도에서 세세한 내용 지명이 안 나옵니다. 일본은 요 나가사키를 주변으로 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고 도쿄나 요 주변이 마찬가지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중국이고 이게 일본이면 이게 뭐예요? 이게 한반도입니다. 한반도는 당대 유럽에서 섬이에요. 백지예요. 관심도 없어요. 섬인지 반도인지도 관심 없어요. 몰라요. 국제무대에는 일체 의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곳이에요. 민족사적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지명도 없고 섬이에요. 외국에 나가서 혹시 주요 박물관에 갔을 때 한번 유심 있게 보세요. 몇 군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도 한번 봤고 스페인에서도 한번 이걸 봤습니다. 제가 찍은 거예요.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코리아. 코리아라고 써 있어요. 고려 시대에 알려졌기 때문에. 고려와 조선은 많이 다릅니다. 고려는 통일신라는 무역을 합니다. 무역을 한다는 얘기는 국제사회에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듭니다. 문물의 변화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인삼이든 은이든 국제사회에 내다 팔고 통일신라 때 우리가 교과서에서 살짝 배운 게 있습니다. 뭘 배워요? 신라방. 그거는 요새로 얘기하면 국제무역관입니다. 이미 1500년대에 일본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에 다 일본의 무역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신라에 가지고 있던 거를 일본은 그 이후에 300~400년 뒤에 다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건너뛰어서 700~800년을 갖지 않습니다. 기근해야 고려가 알려진 겁니다. 코리아. 그래서 지금도 코리아죠. 그랬던 한국이 커다란 변화를 시작을 합니다. 이 변화는 무지막지합니다. 인류사적으로 전례가 없습니다.
1998년에 유엔에서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에서 전 세계에서 2차 대전 이후에 통계가 가능한 시점인 1960년에서 약 40년간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문명사적 변화가 빠르게 급속하게 발전했는가를 무려 전 세계 통계가 가능한 174개국을 다 조사합니다. 174개국을 40년 가까이 조사를 했더니 어떤 나라가 지난 40년간 경제성장률 7.1%로 2차 대전 이후에 지구상에서 1위를 합니다. 그 어느 나라가 1위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230분의 1의 확률로, 그것도 한 해가 아니고 무려 40년간 1위를 한 나라가 누군가 봤더니 그 나라가 누구예요? 대한민국. 한 해에 올해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계 1위를 하려면 확률적으로 230분의 1의 확률을 뚫어야 됩니다. 230분의 1 매우 어렵습니다. 요새로 얘기하면 전교 1등입니다. 다음 해에 또 1등 하려면 또 240분의 1등. 또 1등. 그게 40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2, 3, 4등은 누가 했나 봤더니 싱가포르, 보츠와나, 오만, 키프로스, 홍콩, 몰타 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 도시국가예요. 아무리 많아야 500만, 600만이에요. 우리는 5천만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국가를 이끌고 그 어느 도시국가가 이룬 업적보다도 뛰어넘는 1위를 하게 됩니다. 이 결과는 말할 것도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계 11위라고 합니다. 세계 11위 어떻게 보면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이 나라가 세계사에 일체 관심도 없고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 나라가 세계 11위라는 거예요. 이 사진 어디쯤 사진인가요? 1600년대 사진. 이랬던 나라가 이거를 350년 차이에 이거를 가졌던 나라가, 그 나라가 40년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와 태극기를 내걸고 40년간의 기록을 만들어내면서 230개 국가 중에서 11위를 기록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러시아보다 국력이 작다라고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한때는 중국보다 컸습니다. 중국보다 컸습니다. 한때는 지금 계속 잦아들어서 그렇지 아프리카 전체 대륙의 국력보다 한국이 컸습니다.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한번 통계 보세요. 러시아보다 우리 국력이 더 큽니다. 러시아가 만드는 거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미국이 나고 만들죠. 예, 밀리터리 이퀴먼트나 군사 무기나 만들까? 석유, 가스나 내다 팔까? 만들어내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떠도는 대형 선박의 37%는 한국이 만든 겁니다. 전 세계의 인구가 쓰는 스마트폰의 36, 7%는 한국 겁니다. 전 세계 차들 중에서 적어도 6위, 7위는 한국이 만든 차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의 거의 대부분은 한국 겁니다. 전 세계 석유는 대부분 아랍 중동 지역에서 와서 어디로 와요? 우리 울산, 여수, 광양으로 와서 정제되고
개발이 돼서 다시 전 세계로 갑니다. 오게 돼 있어요. 석유화학 세계 5위기, 4, 5위 합니다. 철강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전 세계에서 한국 호텔 가면 한국 텔레비전 삼성이나 LG 내걸지 않으면 인류 호텔 아닙니다. 전 세계 뭐, 타이어, 전 세계 옷, K-팝 뮤직, 드라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록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러시아가 1인당 고졸자 내지는 대졸자가 한 달 월급이 얼마 될 것 같아요? 다시 알고 나니까 저도 좀 새로워서 그래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디하고? 그냥 뭐 중국하고요? 중국은 얼만데? 이건 잘 모르겠지만 둘 다 거지일 것 같습니다. 거진 아니고 72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헝가리는 얼마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내지는 대졸자가 100만 원. 60만 원 받더라고요.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대부분 가보면은 중심가에 가보면은 삼성이나 LG나 뭐 금호 타이어나 한국 타이어나 되게 이거 붙어 있습니다. 만드는 것을 뭘 만드는지를 알 수 없어요. 뭘 만드는지를 알 수 없어요. 뭐 호주, 스페인 넘어선 건 옛날이고요. 국민소득은 아마 올해 이탈리아랑 같으실 겁니다. 스페인 넘어선 지는 한 4년, 5년 됐고. 유럽 여행 해보시면은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데는 편하게 느껴도 이미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뭐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차이입니다.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 반도체, 건설, 군사, 원자력 세계 주요 산업 중에서 우리가 세계 7위 전후에 하지 않는 산업은 도대체 뭔가? 이렇게까지 모든 산업에서 세계의 주요 산업에서 세계의 주요 국가로 다 들어간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걸 가지고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은 영국 너 나와봐라. 영국 너 나와봐라. 아니면 프랑스 너 나와봐라.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의 전자, 한국의 전자. 영국 프랑스의 자동차, 한국의 자동차. 영국 프랑스의 석유화학, 한국의 석유화학. 철강, 영국 프랑스의 조선, 영국 프랑스의 반도체, 영국 프랑스의 건설, 영국 프랑스의 군사, 원자력 다 한 20개 항목을 비교해 보면은 거의 대부분을 우리가 이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걔네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다 이기는데 거의. 뭐 그거는 축적된 파워죠. 걔네들은 500~600년간 축적된 결과고 우리는 불과 5~60년 축적된 결과니까 그 차이 놀랍습니다. 중국을 바꾼 드라마 중국이 1993년, 94년도에 한국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 충격을 받고 1986년도에 아시안게임에 충격을 받았고 연이어 1988년도에 뭐에? 서울올림픽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 충격은
결국 중국을 바꾸게 되는 모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충격을 중국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충격파가 됩니다. 그거는 식자층이나 지도부는 알고 있었지만 일반 대중들이 알기 시작하게 되는 게 바로 드라마를 보면서부터입니다. 한국 드라마가 완벽하게 중국 사회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아, 저렇게 사는구나. 아, 저게 가족이지. 아, 저렇게 알콩달콩 싸우는구나. 아, 저게 아버지가 지키려고 하는 약간의 권위와 폭풍이구나. 아, 저게 연애구나. 뭘로 바꿔요? 무슨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대발이 아버지 나옵니다. 일본의 아주머니들의 문화를 바꾼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본 여성들이 매우 소박합니다. 절약하고 살림 열심히 하고 애 키우고 남편 직장에 가서 일 열심히 하게 만들고 아주 그 겸양과 절약과 소박의 상징입니다. 그 아주머니들이 야, 나도 내 삶의 가치를 좀 누려야 되겠다. 중앙고등학교도 한번 가보겠다. 남이섬도 한번 가보겠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 이 브로마이드라 그러나요? 그 책받침에 넣어놓고 좀 보겠다. 나도 여행, 맛집 돌아다니겠다. 이 삶을 바꾸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가 바로 겨울연가입니다. 대장금이 지금 기억도 잘 삼삼합니다만 대장금이 MBC에서 만들어져서 대만에 8억 원에 팔립니다. 한국 드라마가 2002년인가요? 3년에 8억 원씩이나 주고 대만에 팔렸는데 대만의 GTV사에 팔립니다. 대만의 GTV사는 이거에 대한 독점, 중화시장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얼마까지 소득을 올리냐 하면 5,600억 원의 소득을 올립니다. 완벽하게 한 방송사가 케이블 방송사 하나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SBS나 MBC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더니 그 이후에 대장금의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데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심지어 이란, 카자흐스탄, 터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3, 4년 전에는 나이지리아까지 이 파도가 지난 20년간 쫙 치는데 스리랑카, 이란, 터키 대부분 시청률이 98%까지 가요. 옛날에 여러 우리 보셨잖아요. 네. 기억나요? 네. 안 보셨어요? 여로 때 여로 나오는 시간에 72년인가요? 몇 년도예요? 기억 안 나요? 네.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에 텔레비전에 앉듯이 그거보다 훨씬 강도 높게 온 국민을 집중시킵니다. 그게 대장금입니다. K-pop, 뭐 요새 BTS, 엑소 말할 것도 없습니다.